1979년 7월 15일 새벽 5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장터리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김학수에게는 이미 하루가 시작된 시간이었다. 육군 중사로 30년을 복무하다 작년에 전역한 그는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몸이었다. 에이, 또 잠이 안 오네. 김학수는 담배 한 갑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마당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다가 문득 버스 정류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다. 저건 고양이 소리가 아니야. 김학수는 슬리퍼를 끌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장터 옆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은 하루에 서너 번 시내버스가 서는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연결점이었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응애, 응애.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였다. 김학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정류장 벤치 아래 낡은 보자기 꾸러미에서 손바닥만 한 아기가 울고 있었다. 보자기는 한때는 분홍색이었겠지만 이제는 빛이 바랜 회색빛이었다. 이런. 누가 이런 짓을. 김학수의 거친 욕설이 새벽 공기를 갈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김학수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추고 작은 눈을 깜빡였다. 생후 한 달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보자기 안에는 분유한 통과 젖병, 그리고 기저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종이 쪽지 하나도 있었다. 김학수는 안경을 꺼내 쓰고 쪽지를 읽어보았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제발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글씨체로 봐서는 여자가 쓴 것 같았고 또박또박한 것이 제법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김학수는 중얼거리며 아기를 다시 들여다봤다. 아기는 손가락을 빨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김학수의 마음 어디선가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춘자야. 박춘자. 김학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국밥집 쪽으로 소리쳤다. 곧 국밥집 뒷문이 열리며 박춘자가 나왔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앞치마를 맨 그녀는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아직 새벽인데. 박춘자가 가까이 와서 김학수 품의 아기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이게 뭐야? 버스 정류장에 버려져 있었어. 방금 발견했지.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박춘자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혀를 찼다. 50을 앞둔 나이에 아직 아이가 없는 그녀에게 아기는 유독 애틋하게 느껴졌다. 학수야, 그래서 어쩌려고? 글쎄, 파출소에 신고해야지 뭐. 아이고, 파출소에 맡기면 고아원 갈 텐데. 이렇게 예쁜 애를 불쌍하게. 박춘자는 아기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아기는 박춘자를 보며 방긋 웃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뭘 알아? 아이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때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렸다. 우유 배달을 나온 이웃 할머니 최순덕이었다. 어머, 웬 아기야? 곧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다.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동네 이장인 서만식, 철물점 사장 윤경수, 그리고 마을의 터줏대감 할머니들까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아기한테는 죄가 없잖아.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의논하기 시작했다. 파출소에 신고하자는 의견, 군청에 연락하자는 의견, 그리고 마을에서 키우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 생각에는요, 박춘자가 말했다. 관에서 맡으면 고아원 가는 게 뻔해요. 그러면 이 애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럼 어쩌자고? 우리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키우면 안 될까요?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은 십시일반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서만식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일단 호적부터 내야지. 김학수가 결단을 내렸다.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가 호적 신고할게. 그리고 이름도 지어줘야겠고. 이름은 뭘로 할까? 김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철민이. 김철민. 철들고 민족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라고. 김철민. 좋은 이름이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이름 모를 아기는 김철민이 되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했다. 김학수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박춘자가 주로 돌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키우기로 한 것이다.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아기가 계속 울어대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울까? 배가 고픈가?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박춘자는 당황했다. 아이가 없어서 모든 게 서투르기만 했다. 분유를 타려니 농도를 모르겠고 기저귀를 채우려니 자꾸 흘러내렸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마을 할머니들이 나섰다. 애기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최순덕 할머니가 능숙하게 분유를 탔다. 물의 온도부터 분유양까지 척척 맞춰냈다. 다른 할머니는 기저귀 채우는 법을 알려줬다. 애기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기저귀를 이렇게. 아기는 따뜻한 분유를 먹고 깨끗한 기저귀를 채우니 금세 잠들어 버렸다. 박춘자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참 예쁘다. 김학수도 아기 옆에 앉아 담배 연기를 멀리 내뿜으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 애를 키워도 괜찮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이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닐 텐데. 학수야, 우리한테 자식이 없잖아. 하늘이 준 거 아닐까? 박춘자의 말에 김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김학수와 박춘자에게 아이는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기도 했다. 그래, 그런가 보다. 철민이를 우리 아들로 생각하자. 그날 밤 김학수와 박춘자는 아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 두세 시간마다 깨어나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새벽이 되자 김학수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혹시 아기 엄마가 후회하고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정류장은 어제와 똑같이 조용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김학수는 그 보자기 조각을 주워들었다. 아기와 함께 왔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는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철민이가 자라면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테니까. 철민아, 잘 자라거라. 우리가 잘 키워줄게. 김학수의 속삭임의 아기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3년이 흘렀다.
1982년 가을, 김철민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이제 3살이 된 철민이는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철민이는 김학수를 보면 언제나 이렇게 달려왔다. 김학수는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박춘자가 할아버지라고 가르쳤다. 철민아, 오늘은 뭘 배울까? 김학수는 철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글을 가르쳤다. 군대에서 부하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그는 의외로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철민이는 또래보다 훨씬 빨리 글을 깨우쳤다. 나 다 알아. 잘한다, 철민아. 이번에는 엄마라고 써봐. 철민이는 연필을 꽂고 쥐고 삐뚤빼뚤하게 글자를 썼다. 엄마라는 글자를 보며 김학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철민이에게 엄마는 박춘자였다.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기로 했다. 철민아, 밥 먹으러 와. 박춘자가 국밥집에서 소리쳤다. 철민이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박춘자는 철민이만을 위한 특별한 상을 차려뒀다. 계란찜에 김치찌개, 그리고 철민이가 좋아하는 단무지까지. 엄마, 맛있어요. 철민이가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떠먹으며 말했다. 박춘자는 그런 철민이를 보며 흐뭇해했다. 국밥집 손님들도 철민이를 귀여워했다. 춘자야, 철민이 정말 똑똑하네. 벌써 글도 읽고. 그러게 말이야. 학수가 잘 가르치나 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철민이를 친손자처럼 여겼다. 철물점 윤 사장은 철민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최순덕 할머니는 맛있는 간식을 챙겨줬다. 서만식 이장은 철민이가 지나가면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철민아, 커서 뭐가 될래? 경찰관이요. 나쁜 사람 잡는 거예요. 철민이의 대답에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김학수는 철민이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늘 말해줬고 철민이는 그것을 경찰관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어느 날 철민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옆 마을에서 온 아이들과 놀다가 한 아이가 말했다. 너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국밥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글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엄마, 아빠야? 너 얼굴이 다른데? 철민이는 그제야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김학수는 각지고 거친 얼굴이었고 박춘자는 둥글고 따뜻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둘과 전혀 닮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에서 가끔 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얼굴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왜 할아버지랑 안 닮았어요? 그날 저녁 철민이가 물었다. 김학수는 당황했다. 아직 철민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게, 철민아, 학수야, 그냥 말해줘. 박춘자가 끼어들었다. 철민이도 알만한 나이잖아. 김학수는 철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민아, 너는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내가 아기였을 때 하늘에서 우리 마을로 와줬어.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안 닮은 거야. 하지만 우리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건 똑같아. 철민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특별한 거네요. 맞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언젠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걱정했다. 그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철민이는 눈사람을 만들며 좋아했다. 김학수와 박춘자는 철민이를 위해 작은 썰매도 만들어줬다. 할아버지, 저 눈사람이 제 친구예요. 그래, 이름은 뭐야? 눈친구요. 철민이는 혼자서도 잘 놀았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돌멩이도 친구가 되고 나무도 대화 상대가 됐다. 마을 사람들은 철민이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언제나 밝고 활발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민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다. 박춘자는 밤새 철민이를 간병했다. 학수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그래, 지금 당장. 김학수는 자전거에 철민이를 태우고 읍내 병원까지 달려갔다. 3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다. 선생님, 우리 철민이가 폐렴 초기 증상이네요.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학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철민이는 작은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철민아, 조금만 참아. 병이 나으면 집에 갈 수 있어. 박춘자는 병원에서 밤새 철민이를 지켰다. 김학수는 마을과 병원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병원으로 찾아왔다. 철민이 어때? 많이 아파?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 일주일 후 철민이는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김학수와 박춘자는 철민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학수야, 우리 철민이 잃으면 어떻게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철민이는 건강하게 잘 클 거야. 그런데 혹시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박춘자의 말에 김학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설령 있더라도 철민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철민이가 회복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철민이를 아꼈다. 마을의 막내 아들이자 희망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는 시대에 철민이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철민아, 나중에 커도 우리 마을에서 살 거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철민이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멀리 서울에서 누군가가 이 마을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1982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철민이는 4살이 되어가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변화가. 1982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마을에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폰이나 브리사 같은 국산차도 귀한 이 시골 마을에서 그랜저급 승용차는 그야말로 외계 물체나 다름없었다. 어머, 저게 뭐야? 박춘자가 국밥집 앞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차를 바라봤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에서 나와 구경했다.
첫 번째 차에서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뒤이어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다. 두 번째 차에서는 운전기사와 또 다른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실례합니다. 김학수 씨 댁이 어디인지요? 중년 남성이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표준어를 쓰는 것으로 봐서 서울 사람인 것이 분명했다. 김학수요? 저기 기와집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감사합니다. 일행은 김학수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선뜻 다가가지는 못했다. 그때 철민이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작은 삽으로 흙을 파며 놀던 철민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철민이의 밝은 인사에 중년 남성은 깜짝 놀랐다. 그는 철민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꼬마야. 너 이름이 뭐니? 김철민이요. 4살이에요. 철민이.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철민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철민아. 그때 김학수가 집에서 나왔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요? 무슨... 김학수는 철민이를 자신 뒤로 끌어당겼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아이와 관련된 일입니다. 중년 남성의 말에 김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3년 동안 두려워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집안에서 이야기합시다. 김학수는 철민이를 박춘자에게 맡기고 낯선 이들을 집으로 안내했다. 박춘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왔다. 자, 앉으세요.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 저희는 이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아이 맞습니까?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 3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김학수와 박춘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는 친부모에게 양육권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춘자가 소리쳤다. 3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 이제 와서.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학수가 화를 내며 일어섰다. 이 애는 우리가 키우고 있소. 3년 동안. 물론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보상금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보상금이라고? 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이 애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애는 안 줘. 박춘자가 철민이를 꽁꽁 안으며 소리쳤다. 3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 이제 와서.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서만식 이장, 윤경수 사장, 최순덕 할머니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학수야? 이 사람들이 철민이를 데려가겠다고 해. 뭐라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철민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 사이에서 불안해했다.
할아버지, 왜 다들 화나셨어요? 철민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다. 철민이는 우리 마을 아이야. 최순덕 할머니가 소리쳤다. 누구도 데려갈 수 없어. 그래, 3년 동안 우리가 키웠는데 무슨 권리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중년 남성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진정하세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이 뭐가 그리 대단해? 김학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해가 죽을 뻔했을 때도 법이 살려줬어? 밤새 간병할 때도 법이 도와줬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철민이가 박춘자의 치마폭으로 숨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요. 저 아저씨들 왜 와요? 박춘자는 철민이를 더욱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철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중년 남성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뭐요? 제 조카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중년 남성이 계속 말했다. 정확히는 제 조카의 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을 찾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친부모는 어디 있소?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김학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다. 그럼 왜 3년이나 기다렸소?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었습니다. 여건? 박춘자가 비웃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가져가고 안 되면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3년 동안 이해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알아요? 첫걸음마 뗄 때, 첫말할 때 우리가 다 봤어요. 박춘자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때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가? 네. 내일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이야기하시죠. 김학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내일 그 사람을 만나보겠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철민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절대 안 보내오. 알겠습니다. 중년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일어났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떠나간 후 마을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철민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박춘자에게 매달려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들 안 와요? 괜찮아, 철민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김학수와 박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철민이를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철민이는 이제 그들의 아들이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김학수의 집 주변에 모여들었다.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또 다른 시련이었다.
철민이는 평소와 달리 박춘자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어제 그 아저씨들 또 와요? 괜찮다, 철민아. 할머니가 있잖아. 박춘자는 철민이를 안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11시쯤 어제와 같은 검은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사람이 달랐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김학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남자는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김학수의 집으로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김학수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제 말씀드린 아이 아버지입니다. 어제 왔던 중년 남성이 소개했다. 남자는 김학수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학수 삼촌. 그 한마디에 김학수는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삼촌이라는 호칭, 그리고 그 목소리. 기억이 물밀듯 돌아왔다. 정호야? 네, 삼촌. 저 정호입니다. 이정호. 20년 전 서울로 떠났던 마을 청년. 김학수의 먼 조카뻘 되는 아이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간 그 아이. 이런, 정호가 맞구나. 그런데 넌 왜? 김학수의 말이 끊어졌다. 이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삼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춘자도 이제야 기억이 났다. 어린 시절 마을에 살던 그 조그만 아이. 항상 혼자 다니며 어른스러웠던 그 아이. 정호야. 그럼 철민이가 제 아들입니다. 이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삼촌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이런 운명적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정호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 3년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김학수는 조용히 들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가 산후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니 어디선가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철민이가 네, 제가 미치도록 찾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그러다가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민이를 바라봤다. 박춘자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처음에는 당장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도 말이 아니었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다는 거냐? 김학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이정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삼촌, 이제는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도 안정됐고 새 집도 마련했어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학교? 박춘자가 끼어들었다. 그게 전부야? 좋은 학교 보내주면
아버지 노릇 다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박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해?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정우가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아저씨, 제 아빠예요? 이정우는 철민이를 보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는 자신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다. 그래, 아빠야. 그럼 저 이제 아저씨랑 살아야 해요? 철민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아팠다. 철민아. 이정우가 무릎을 꿇고 철민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빠가 늦었어. 정말 늦었어. 미안해. 왜 늦었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철민이는 이정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럼 이제는 키울 수 있어요? 응. 이제는 할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가요? 철민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울컥했다. 이정우는 김학수를 바라봤다. 김학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화도 났고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우도 마을 출신이었다. 그리고 철민이의 친아버지였다. 정우야, 내 삼촌. 넌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3년 동안 이해는 우리랑 살았다. 밤새 열날 때 간병하고 첫걸음마 뗄 때 함께 기뻐하고 글 가르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안 된다. 이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삼촌, 조용히 해. 대신 조건이 있다. 김학수는 일어서서 말했다. 첫째, 넌 한 달에 한 번은 이 마을에 와서 이해를 봐야 한다. 둘째, 이해가 크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숨기지 말고. 그건. 셋째, 이해 이름은 김철민이다. 내 성 따서 이철민 이런 거 안 해. 우리가 지어준 김철민이야. 박춘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넷째, 이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이 마을에 올 수 있게 해줘야 해.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학수의 말이 끊어졌다. 정작 중요한 것은 철민이의 의사였다. 철민아. 김학수가 아이를 불렀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빠랑 서울에 가고 싶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계속 여기 살고 싶어? 철민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4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다. 둘 다 좋아요. 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김학수가 제안했다. 일단 철민이는 여기서 조금 더 크고 정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철민이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그때 다시 의논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도 당장 아이를 데려가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대신 조건이 또 있다. 박춘자가 말했다. 앞으로 양육비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 우리가 키우는 건 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대신에 이 마을에 뭔가 도움이 될 일을 해.
젊은 사람들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 말이야. 이정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지방 공장 설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정호는 철민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다. 자신이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길들, 그 골목들을 아들과 함께 걸었다. 아빠도 여기서 살았어요? 응. 아빠도 내 나이 때 여기서 살았지. 그럼 할아버지가 아빠의 할아버지였어요? 비슷해. 아빠에게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어. 철민이는 이정호의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 만난 아버지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저녁이 되자 이정호는 마을을 떠나야 했다. 철민아, 아빠 다음 달에 또 올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럼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요. 그래, 더 오래 있을게. 검은 승용차가 마을을 떠나간 후 김학수와 박춘자는 철민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 저 아빠 있는 거 좋아요. 그래? 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헤어지기는 싫어요. 김학수는 철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철민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단다. 낳아준 사랑, 길러준 사랑, 지켜봐주는 사랑. 넌 참 행복한 아이야. 철민이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마침내 찾아온 평화였다. 2000년 가을. 버스 정류장은 예전보다 말끔해졌다. 시멘트로 새로 지은 대합실에는 의자도 놓여 있고 LED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됐다. 하지만 그 옆 벤치는 18년 전 그대로였다. 김철민이 태어나서 처음 발견된 바로 그 자리. 아빠, 정말 저 벤치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21살이 된 철민이가 아버지 이정호에게 물었다. 키가 훌쩍 자란 철민이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컸다. 대학교 3학년인 그는 방학을 맞아 마을에 내려왔다. 그래. 학수 할아버지가 새벽에 발견하셨지. 이정호는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철민이 앞에서는 어색했다. 18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지만 여전히 아버지 노릇이 서툴렀다. 신기해요. 그 작은 보자기에 제가 들어 있었다니. 철민이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마을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이정호가 세운 작은 공장 덕분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 집들도 많이 지어졌다. 할아버지, 멀리서 김학수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지만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다. 철민아, 언제 왔니? 어젯밤에 왔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너 때문에라도 오래 살아야지. 김학수는 철민이 옆에 앉았다. 이정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부자의 대화를 지켜봤다. 할아버지, 대학교 재밌어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신기해요. 그래, 우리 철민이가 그렇게 똑똑하다더니. 아빠가 회사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마을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김학수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일? 관광사업이요. 이렇게 좋은 마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전통 농촌 체험이나 힐링 관광 같은 거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 우리 손자야.
이정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다. 철민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김학수의 손자에 더 가까웠다. 18년이 지나도 여전히 철민이에게는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더 편한 존재였다. 정호야, 이리 와. 김학수가 이정호를 불렀다. 네, 삼촌. 고마워. 18년 동안 약속 잘 지켜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정호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한 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을에 왔고 철민이가 원할 때는 서울에서 몇 일씩 함께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들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철민이가 물었다. 국밥집에 있겠지.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바빠. 박춘자의 국밥집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정통 시골 국밥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찾아왔다. 세 사람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국밥집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지만 박춘자의 솜씨는 여전했다. 어머, 철민아. 박춘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왔다. 60이 넘었지만 철민이만 보면 여전히 소녀처럼 밝아졌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철민이 또 키 컸네. 이제 정말 어른 다 됐구나. 박춘자는 철민이를 위해 특별한 상을 차렸다. 어린 시절과 똑같은 메뉴였다. 계란찜, 김치찌개, 단무지. 할머니, 맛이 똑같아요. 어린 시절 그대로예요. 그럼 할머니가 비법을 바꾸겠니? 식사를 하며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민아, 졸업하면 정말 여기서 일할 거니? 네. 제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니까요. 서울에서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을 텐데. 아빠도 서울에서 성공하셨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이정호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3년 전부터 서울 사업을 정리하고 마을 근처로 이주해 있었다. 그리고 아빠, 철민이가 말을 이었다. 저에게는 이곳이 진짜 고향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벌였다. 철민이의 귀향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서만식 이장이제는 명예이장, 윤경수 사장, 최순덕 할머니, 18년 전 철민이를 발견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철민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때 파출소에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역시 우리가 잘 키웠어. 사람들의 말에 철민이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철민아, 한 말씀 해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철민이는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저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낳아주신 분의 사랑, 길러주신 분들의 사랑, 그리고 지켜봐 주신 마을 모든 분들의 사랑.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제가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마을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 밤 철민이는
혼자 버스 정류장에 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18년 전 새벽 자신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 것이다.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 조각을 꺼냈다. 김학수가 18년 전에 주었던 그 조각이었다. 철민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건네준 것이다. 고마워요. 철민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일 수도,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일 수도, 아니면 이 모든 운명을 만들어준 하늘에게일 수도 있었다. 저를 이곳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 보자기 조각이 살랑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이는 이정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졸업까지 2년이 더 남았지만 그 후의 계획은 확고했다. 마을로 돌아와서 관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철민아. 기차 안에서 이정우가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아빠? 18년 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철민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가 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아빠는 세 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아빠가 18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것도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철민이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